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기능사 2016년 1월 24일 시행한 기출문제 3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원냉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이원냉동장치라는 건 제가 그림을 그려뒀는데 결국 뭐예요? 두 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진 거를 이원냉동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게 뭐 참고적으로 3개가 되면 3원, 4개가 되면 4원 냉동 사이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이원냉동 장치를 몰래를 선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게 저단측일 거고 위에 있는 게 고단측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원 냉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단압축과 거의 똑같죠. 다단압축을 하는 이유는 한 대의 압축기로 저온을 얻자니 압축비가 높아져서 냉동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단압축을 하게 되는데, 다단압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극저온은 불가능해. 저온은 가능은 하지만, 그래서 극저온을 얻기 위해서 이원 냉동장치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저온을 더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뭐 다원으로 가는 거죠. 3원, 4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극저온의 기준이 약 마이너스 70도씨 이하가 돼요. 마이너스 70도씨 이하. 그리고 이원 냉동장치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결국 저온을 얻기 위해서는 저온 냉매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저온 냉매를 사용했을 때 대기압하에서 쉽게 응축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고단측의 증발기로 이 저온 냉매를 응축을 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온을 얻는 장치를 이원 냉동 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36번 돌아가가지고 이 이원 냉동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볼게요. 주로 약 마이너스 80도씨 정도의 극저온을 얻는데 사용한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70도씨 이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0도씨도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비등점이 높은 냉매는 고온층 냉동기에 사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알아보면은 비등점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끓는 점이거든. 끓는 점. 자, 이 끓는 점은 결국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냉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냉매가 마이너스 10도씨에서 끓는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냉매는 최한 딱 내려본들 마이너스 10도씨까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냉매는 마이너스 70도씨까지 마이너스 70도씨가 끓는 점이다. 이 말은 결국 냉매는 끓으면서 증발 잡열에 의해서 주변에 열을 훔치니까 마이너스 70도씨까지 우리가 온도를 내릴 수 있다, 요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2번 다시 읽어보면 비등점이 높은 냉매는 고온층에 사용한다. 맞는 말이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비등점이 낮은 냉매는 저온층에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2번의 설명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저온부 응축기는 고온부 증발기와 열교환을 한다. 맞지요? 저온부의 응축기, 저온측의 응축기가 결국 고온측의 증발기랑 열교환을 하잖아요. 어디서? 캐스케이드 콘덴서에서. 그리고 요 몰레르 선도상에서 보면은 저단측 응축부하는 결국은 고단측의 증발부하 같다. 우리 배웠습니다. 이론 시간에.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건 4번이네. 중간 냉각기를 설치하여 고온측과 저온측을 열교환시킨다. 아니에요. 중간 냉각기를 사용하는 거는 이 원이 아니고요. 이 단압축기에 사용을 합니다. 중간 냉각기는. 자, 그러므로 36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37번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전기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기에서 가장 최소한의 물질이 뭐냐면 전하예요. 그러면 요 전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극이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존재한다. 그럼 요 최소한의 전기 물질의 최소 단위가 전하란 말이야. 전하. 그럼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들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잡아당기려는 성질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뭡니까?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가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려는 성질. 요 성질을 표현하는 말이 결국은 전기장이야. 잡아당기려는 힘. 요런 거를 전기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전기장이라는 건 사실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 그려가지고 선으로. 전기장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냅니다. 요런 거를 전기력선이라고 해요. 전기력선. 선으로 만들었으니까. 선으로 우리가 그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결국은 전기장의 세기라는 건 뭐겠어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많을수록
전기장이 세지겠죠. 전기가 세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건 결국 뭐냐? 이 전기력선의 밀도입니다. 밀도. 이 밀도가 크면 클수록 전기장이 세지는 거죠. 자, 그래서 37번에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건 4번이 되겠죠. 전기력선의 밀도. 그 다음 38번 문제. 공기냉각용 증발기로서 주로 벽코일 동결실의 선반으로 사용되는 증발기의 형식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공기냉각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캐스케이드 증발기가 됩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39번. 관의 지름이 다를 때 사용하는 이음새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부싱 나와 있네요. 부싱 같은 경우 1번 부싱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은 순나사, 이쪽은 앞나사 해가지고 순나사 쪽에 직경이 큰 놈, 앞나사 쪽에 직경이 작은 놈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 녀석은 배관의 지름이 다를 때 사용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2번에 레듀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직경이 변하죠. 이렇게 변합니다. 레듀샤는 둘 다 앞나사가 나 있기 때문에 배관을 큰 놈은 이쪽에 안으로, 그 다음에 작은 놈은 이쪽에 안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레듀샤 역시 관 지름이 다를 때 사용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 3번에 리턴 밴드라고 돼 있는데, 리턴 밴드는 뭐냐면, 자, 배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배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요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게, 여기에 뭐 용접을 하거나 나사로 이렇게 조이게 되는데, 요렇게 연결해 주는 게 리턴 밴드입니다. 요 녀석, 요 녀석. 결국 이 리턴 밴드는 뭡니까? 관내 유로를 전환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편심 이경 소켓은 뭐예요? 소켓은 소켓인데 한쪽이 편심이야. 그럼 요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요렇게 해서 한쪽은 일정하고 한쪽만 편심인 거. 그래서 이쪽은 직경이 큰 거, 이쪽은 직경이 작은 거를 연결하게 되겠죠. 1번, 2번, 4번은 결국 뭐예요? 관 직경이 다를 때 사용하는 이음새가 되겠고, 3번 요 리턴 밴드 같은 경우는 관내 유로를 바꿀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39번에 틀린 것은 3번. 그 다음 40번 브라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 마, 카. 이거 뭐예요? 무기질 브라인의 부식 순서입니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 가장 부식이 크고, 이거 뭔데요? 소금이잖아. 소금이 가장 부식이 커요. 그 다음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외워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염화 칼슘의 공정점은 마이너스 55도씨예요. 이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염화칼슘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음 중 공정점이 마이너스 55도씨로 가장 낮은 그 무기질 브라인은 해가지고 답은 염화칼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공정점 외워주시면은 어찌 보면은 문제 하나 맞추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40번 돌아가가지고 브라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으니까 1번에 무기질 브라인 중 염화 나트륨이 염화 칼슘보다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더 크다. 맞죠? 나트륨이 가장 크니까. 그 다음 2번에 염화 칼슘 브라인은 공정점이 낮아 제빙, 냉장 등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55도씨로 요 세 개 중에 가장 낮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브라인 냉매의 pH 값은 7.5에서 8.2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요것도 맞겠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브라인은 유기질과 무기질로 구분되며 유기질 브라인의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더 크다라고 돼 있는데, 유기질보다 무기질 브라인이 더 부식성이 큽니다. 왜? 소금이잖아. 소금이 가장 부식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1번 유분리기의 설치 위치로 적당한 곳은 이라고 했네요. 자, 구성도 한번 그려봅시다.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럼 이때 유분리기는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이렇게 설치되죠.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 프레온 냉매 같은 경우는 유분리기가 압축기, 응축기 사이에 압축기 가까이 설치됩니다. 왜? 오일을 최대한 빨리 되돌려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암모니아는 어때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유분리기를 응축기 가까이 설치하죠. 왜? 압축기 가까이 설치하면 토축가스 온도가 높아서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활유가 이미 탈화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외부로 방출해버리죠. 방출해서 쓸 수 있는 놈은 되돌리겠지만 주로 보면 서비스 탱크 설치해서 오일을 다시 재충전하는 형식을 갖춥니다. 그래서 요게 암모니아, 요게 프레온,
에서의 유불리기 설치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유불리기 설치 위치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뭐 별도의 언급이 없죠? 그럼 뭐예요?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4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2번. 강관에서 나타내는 스케줄 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스케줄 넘버에 대한 얘기고, 이 스케줄 넘버라는 거는 강관의 두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스케줄 넘버를 구하는 공식은, 자, SCH, 요게 스케줄 넘버고, 요 녀석은 S분의 P 곱하기 10으로 구해요. 자, 여기에서 S라는 게 허용 응력,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그리고 P가 사용 압력, 이것도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자,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강관이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있잖아요. 그게 허용 응력이야. 최대한 견딜 수 있는 압력. 자, 그리고 강관을 평상시에 사용하는 사용 압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용 압력에다가 허용 응력을 나누게 되면은 결국 강관의 두께가 얼마가 돼야 되나, 그 스케줄 넘버가 나온다라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42번으로 돌아가가지고 강관에서 나타내는 스케줄 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으니까 1번에 관의 두께를 나타내는 호칭이다. 요거는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유체의 사용 압력에 비례하고 배관의 허용 압력에 반비례한다. 맞죠? 스케줄 넘버는 사용 압력에 비례하고 스케줄 넘버는 허용 압력에 반비례하네요. 그 다음 3번에 번호가 클수록 관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렇죠. 사용 압력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관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겠지.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건 4번이네요. 호칭 지름이 같은 관은 스케줄 번호가 같다라고 돼 있는데, 호칭 지름이 같더라도 사용 압력이나 관 두께에 따라서 관의 종류에 따라서 허용 응력이 바뀔 테니까 스케줄 넘버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2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 어떤 회로에 220V의 교류 전압으로 10A의 전류를 통과시켜 1.8kW의 전력을 소비하였다면 이 회로의 역률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교류 회로고요. 교류 회로. 이 교류 회로에서의 전력 값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우선 피상 전력, 그리고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때 피상 전력 같은 경우 PA는 VI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 전력 같은 경우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무효 전력 같은 경우는 PR은 VI 사인 세타로 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아하니 피상 전력은 PA는 VI?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디서? 직류 회로에서의 전력값은 P는 VI로 구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거 2개는 공식이 같죠.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피상 전력의 뜻은 뭐냐면은 껍데기 P자를 써가지고 요 녀석은 눈에 보이는 전력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요런 거죠. 한전에서 우리 집에다가 전력을 공급해줘요.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때 전력을 얼마 정도로 공급을 하느냐, 100kW의 전력을 우리 집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전에서 딱 쏴주기 때문에 눈에 딱 보인단 말이야. 100kW라는 게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 100kW를 사용을 해보니 100kW를 다 쓰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다 사용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80kW밖에 못 쓴 거야. 요게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 뭐예요? 100 중에 사용한 전력, 즉 유효하게 사용된 전력이 유효 전력인 거야. 그럼 무효 전력은 뭐겠어요? 100kW 중에 80kW를 썼으니까 20kW는 무효 전력이 되겠구나. 교류 회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직류 회로 같은 경우는 이 전력에 손실이 없어요. 그냥 바로 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직류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P는 VI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피상 전력은 이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P는 VI다. 이렇게 공식을 정한 것이고, 이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유효 전력, 이 중에 못 쓰는 거는 무효 전력,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정도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역률이 뭐냐? 역률은 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 역률은 뭘까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피상 전력이 100kW였고 유효 전력이 80kW였다. 이 말은 역률이 곧 코사인 세타 이 역률이 0.8이구나 라는 거예요. 0.8. 이 말은 뭐예요? 100 곱하기 0.8하면 뭔데? 80kW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률이라는 거는 전력 중에 유효하게 사용된 그 전력의 비율이 역률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기능사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사실 산업기사도 요 정도만 알면 돼요. 피상전력은 전체, 유효전력은 그중에 쓴 거, 무효전력은 그중에 못 쓰는 거, 요것만 아시면 돼. 그중에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라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공식은 뭐겠어요? 역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코사인을 구해야 되죠. 그럼 유효전력 공식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P는 VI 코사인 세타잖아요. 요게 역률이라며. 그럼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은 그대로 넣습니다. 어떤 애로 220V의 전압이 흘렀대. 요 V가 220V 곱하기 교류 전압으로 10A의 전류를 통과시켰다. 그러면은 요 I가 10이네요. 그죠? 10A. 이때 전력이 1.8kW였다. 1.8kW. 그때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률이니까 요 코사인 세타는 결국 뭐예요? 코사인 세타는 220 곱하기 10 분의 1.8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해 보시면은 값이 0.81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므로 4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44번 pH 선도의 등 건조도 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등 건조도 선은 뭐예요? 몰리에르 선도상에서 pH 몰리에르 선도상에서 습 공기 구역에만 존재하는 선으로서 인계점을 기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이루어진 게 등 건조도 선이죠. 자, 이때 등 건조도 X라는 거는 요 포화 X선 같은 경우는 건조도가 0이었고요. 요건 뭡니까? 건포화 증기선에서는 요 X의 값이 1이었습니다. 즉 건조도라는 건 뭐예요? 건조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거잖아. 그 말은 포화액이라는 건 건조한 정도가 0%인 거고 건포화 증기라는 거는 건조한 정도가 100%다. 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 돌아갑시다. pH 선도의 등 건조도 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했으니까 1번에 습증기 구역 내에만 존재하는 선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건조도가 0.2는 자, 건조도가 0.1에 요렇게 꺼보니 건조도가 0.1에 이건 뭐예요? 습증기가 있다라고 하면 건조한 정도가 20%다. 이 말은 여기에 20% 구간이 결국 기체, 나머지 뭡니까? 80% 구간이 액체다. 요 말인 거잖아요. 자, 그럼 2번에 건조도가 0.2는 습증기 중 20%가 건포화 증기 또는 기체 이렇게 써야 되죠. 건포화 증기이고 그 다음에 80%가 건포화 증기가 아니고 액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4번에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그 나머지 3, 4번은 제가 설명해드렸고 맞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자, 다음 45번 30도씨에서 이옴의 동선이 온도 70도씨로 상승하였을 때 저항은 얼마인가? 단 동선의 저항 온도 개수는 0.0042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요 공식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 맞추시려면은 요 공식을 외우시는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R 대문자 T는 T 도시에서의 저항값, 그 다음 R 스몰 t는 스몰 t 도시에서의 저항값, 그 다음 AT 같은 경우는 스몰 t에서의 저항 온도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변한 후에 저항, 상승하였을 때 저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얘가 뭐예요? 얘가 다른 말로 상승 저항이야. 즉 상승 저항을 구해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요 공식 그대로 한번 구해보면은 자, 상승 저항 RT는 R 스몰 t의 저항값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가 되겠네요. 2. 그 다음에 큰 갈로 1 더하기 AT라는 게 저항 온도 개수였죠. 0.0042. 그리고 갈로 하시고
그 높은 온도 70 마이너스 스몰 t니까 낮은 온도 30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게 되면 상승 저항이 2.35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45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6번. 다음 중 효율은 그다지 높지 않고 풍량과 동력의 변화가 비교적 많으며 환기공조 저속 덕트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송풍기는 저속 덕트용으로 사용된다. 시로코펜입니다. 답은 1번. 자, 다음 47번. 다음 중 대기압 이하의 열매 증기를 방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보일러는, 자, 대기압 이하 뭡니까? 진공이잖아. 답은 4번 진공식 온수 보일러. 그 다음 48번. 배관 및 덕트에 사용되는 보온 단열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열 전도율이 보온재인데 크면 안 되잖아요. 작을 것.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고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49번. 팬형 가습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팬이라는 거는 우리가 송풍기에서 사용하는 팬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이런 팬이 아니야. 그럼 이게 뭡니까? 후라이팬 생각하면 돼. 후라이팬 뭡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프라이팬하고 똑같이 생기진 않았겠죠. 이런 걸 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물을 담아요. 물을 탁 담아가지고 아래쪽에 전열 코일을 설치를 해. 전열 코일을 이렇게 설치하고, 물론 이렇게 케이싱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하면 콘센트에다가 탁 꽂아서 220V 전기를 넣는 거지. 그러면 이 전열 코일이 와 가열을 해가지고 물이 끓겠죠. 그 물을 강제로 증발시키는 방식이에요. 물을 강제로 증발시켜서 요 녀석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소형 패키지 에어컨 또는 공조기 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형에 사용을 해요. 그 말은 이 효율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형 패키지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감습은 될지언정 가습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팬형을 설치를 해가지고 가습도 같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그래서 소형 패키지 에어컨에서 냉동을 해가지고 그 공기를, 최초 공기는 뭡니까? 감습이 되었기 때문에 건공기가 들어가겠죠. 공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요 증발된 증기를 머금고 나오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습증기. 그래서 이 습증기를 실내로 치출함으로써 가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팬형 가습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 가습의 응답 속도가 느리다. 그렇죠. 물을 끓이는 예열 시간이 길 거 아닙니까? 이 전열 코일 해봐야 용량이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예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리다.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팬 속의 물을 강제적으로 증발시켜 가습한다. 맞죠? 강제로 끓여가지고 증발시킵니다. 그 다음 3번에 패키지형 소형 공조기에 많이 사용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가습장치 중 효율이 가장 우수하며 가습량을 자유로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습장치 중 효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가습장치 중 효율이 가장 좋은 건 뭔데? 증기가습이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가장 우수하다 틀렸고요. 가습량을 자유로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강제 증발하는데 이거 가습량 내가 조절 못하죠.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0번. 다음 중 상대 습도를 맞게 표시한 것은, 답은 1번이죠. 자, 상대 습도라는 거는 포화 수증기압 분해 습공기 수증기 분압 습공기 수증기 분압 곱하기 100으로 구했었고, 요거랑 이제 좀 비교해서 나오는 게 비교습도. 비교습도 같은 경우는 포화공기 절대습도 분해 습공기 절대습도 곱하기 100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상대습도는 압력의 비였고 비교습도라는 거는 절대습도의 비였습니다. 그 포화습공기 요거는 같고요. 자, 그래서 50번 같은 경우는 상대습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번. 자, 다음 51번. 온풍난방에 사용되는 온풍로의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풍기 하면은 친숙한데 온풍로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온풍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전열 코일을 이용해서 그 전열 코일 사이에 송풍기로 또는 팬으로 공기를 통과시켜 가지고 가열해서 치출하는 방식인데,
요 온풍로라는 거는 전열 코일 대신에 버너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사진도 첨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성도 보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온풍 난방에 사용되는 온풍로의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했으니까 1번에 덕트 배관은 짧게 한다. 그렇죠. 마찰장을 줄이기 위해서 덕트 배관은 당연히 짧게 해야 되고, 그 다음 2번에 굴뚝의 위치가 되도록 가까워야 한다. 그렇죠. 버너에서 발생되는 폐가스를 빨리빨리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굴뚝도 되도록 가까우면 좋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온풍로의 후면은 벽에 붙여 고정한다 돼 있는데, 온풍로의 후면은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풍기에서 후면에서 뒤쪽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앞쪽으로 치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후면을 벽에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흡입구가 막혀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벽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설치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51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맞고요. 습기와 먼지가 작은 장소를 선택한다. 뭐 당연한 소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51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52번 냉열원 기기에서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장 대표적인 열교환 방식이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가 있으면 제가 요 흡입관하고 그리고 고온측 액관을 열교환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저온측 흡입관과 고온측 액관을 주로 열교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몰레르 선도상에서 선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있다면 기존의 몰레르 선도가 뭐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치면은, 자,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치면은, 자, 요 저온측 기체관 같은 경우는 어디에요? 저온측 기체관 압축기 흡입관이잖아. 그죠? 압축기 흡입관인데 요 부분 압축기 흡입관이 고온측 액관과 열교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최초에는 흡입관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 근데 얘는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낮았는데 높은 놈하고 만났으니까 결국 요게 살짝 과열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고온측 액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게 결국은 뭐예요? 응축기 출구거든? 그럼 여기야, 여기. 응축기 출구의 온도가 원래 높았는데 저온관과 열교환했기 때문에 살짝 냉각이 되겠죠. 과냉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압축기 측에서 봤을 때는 약간 과열 압축되었기 때문에 액압축이 방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응축기 쪽에서 봤을 때는 살짝 과냉각이 됐기 때문에 냉동 효과가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증가하면서 플래시가스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2번 돌아가서 목적으로 틀린 것은 1번 압축기 흡입가스를 과열시켜 액압축을 방지한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프레온 냉동장치에서 액을 과냉각시켜 냉동효과를 증대시킨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플래시가스 발생을 최소화한다.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거 4번이네. 증발기에서의 냉매 순환량을 증가시킨다 돼 있는데, 냉매 순환량을 증가시키고 뭐 유량을 변경하고 이런 거랑 과냉각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52번에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53번 히트펌프 방식에서 냉난방 절안을 위해 필요한 밸브는 히트펌프 방식 다른 말로 열펌프죠. 여기에서는 4웨이 밸브, 4방 밸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54번 건물의 바닥, 천정, 벽 등의 온수를 통하는 관을 구조체에 매설한다 라고 하면은 복사난방이죠. 그래서 54번의 답은 1번. 그 다음 55번 실내 오염 공기의 유입을 방지해야 하는 곳에 적합한 환기 방법은, 자, 실내 오염 공기의 유입을 방지한다. 이 말은 실이 이렇게 존재해요. 실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오염 공기 유입을 방지해야 돼. 요 실 안에 오염 공기가 들어오는 거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외부의 압력보다 실내 압력을 높여버리면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요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정압이 돼야 되는 거죠. 정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송풍기를 딱 설치해가지고 강제 급기하고, 배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연 배기하면 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공기는 많고 빠져나가는 공기가 적으니까 실내는 정압이 돼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방식은 뭐예요? 강제 자연 2종이죠. 강제가 1종, 강제자연이 2종, 그리고 자연강제 3종, 자연자연이 4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제자연은 제2종.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요 문제와는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와 반대로 오염된 공기가 실내에서 발생할 때, 예를 들면 뭐 동물 실험실이라든가 화학 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그런 데는 실내에 오염 물질이 있어요. 오염 공기라고 합시다. 이 오염 공기가 정화 장치를 통과하지 않고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 압력보다 실내 압력을 낮춰야 돼. 즉 부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부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 극기 강제 배기하면 되죠. 대신에 강제 배기할 때는 이쪽에 정화 장치를 설치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자연 강제니까 부압을 유지시키고 싶을 때는 제3종, 정압을 유지시키고 싶을 때는 제2종 공조 방식을 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5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56번. 공기조화 방식의 중앙식 공조 방식에서 수공기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이중 덕트 방식은 뭐예요? 전공기 방식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 유인 유닛 방식, 펜코일 유닛 방식인데, 펜코일 유닛 방식은 원래 수 방식인데 덕트를 병용했으니까 공기 수 방식이 되고, 그럼 4번도 복사 냉난방 역시 패널 안에 그 온수 또는 냉수가 지나다니는데 여기에 덕트를 병용했기 때문에 공기 수 방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56번의 전공기 방식은 1번 이중 덕트 방식. 자, 그다음 57번. 실내 취득 감열량이 35,000kcal이고 실내로 유입되는 송풍량이 9,000m/s일 때 실내 온도를 25도씨로 유지시키려면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는 약 몇 도씨로 해야 하는가? 다음 공기의 비중량은 1.29, 공기의 비율은 0.24, 비중량은 1.2라고 줬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 푸실 때 온도는 몇 도시냐라는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냉방인지 난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냉방인지 난방인지 따라서 계산 공식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뭐 물론 어차피 온도 차가 더해지냐 빼지냐 요 차이긴 한데 답이 다른 게 툭 튀어나와 버리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감열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난방시가 됩니다. 그러면 왜 감열량만 있는데 난방시가 됩니까? 우리가 습공기 선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냉방이라고 칩시다. 냉방일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냉방일 때는 냉각 감습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죠. 냉방시입니다. 이 말은 결국 습도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온도도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합쳐서 이렇게 대각선을 표시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절대 습도의 변화량이 있죠. 습도가 변했다라는 것은 잠열을 뜻합니다. 그리고 절대 습도 변화 없이 현열이 떨어졌죠. 요 말은 뭐 당연히 이거는 현열이겠지. 그 습도의 변화 없이 온도만 떨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냉방 시에는 잠열과 현열이 동시에 존재를 해요. 근데 난방 시에는 어때? 난방 시에는 습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단순 요렇게 온도만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온도만 변했기 때문에 요거는 현열 상태예요. 현열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현열을 다른 말로 감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57번 문제에서는 감열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난방이구나. 난방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열량 구하는 공식은 Q는 GC 델타 T인데 여기서는 송풍량, 풍량을 줬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죠. 스몰 q 곱하기 여기에서는 공기의 비중량을 1.29라고 줬어요. 1.29 이렇게 하면 얘가 뭐예요? G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kg per hour가 됩니다. 그 다음 공기의 비열은 0.24 연석이 당연히 kcal per kg의 도시가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온도차 요게 좀 중요하겠죠. 온도차 같은 경우는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빼야 돼. 그러면 난방시라고 했으니까 겨울이잖아요. 겨울철에는 어때요? 실내 온도가 높고 실외 온도가 낮아.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온도는 실내 온도 25도씨가 주어졌네. 그러면 요 실외 온도씨는 실내 온도보다 낮으니까 25-T가 되는 거죠. 그죠? 실외 온도. 자, 요렇게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냉방 시에는 어때요? 반대기 때문에 요 T가 앞쪽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을 세워놓고 각각 넣어보면 일단 열량 Q라는 게 지금 감열량이 35000이라고 줬고 풍량이 얼마로 줬습니까? 9000. 요 스몰 q 대신에 9000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요게 도시니까 단위 환산 뭐 간단하게 해보면은 도시 사라지고 킬로그램 사라져서 kcal per hour라는 열량이 툭 튀어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항을 해야 되죠? 요 t를 구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제가 편의상 스몰 t라고 적을게요. 그럼 요 t를 구하기 위해 이 항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 녀석이 한 세트죠. 요거 남기고 다 보내세요. 그러면 25-t 요거 놔두고 나머지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되잖아. 9000 곱하기 1.29 곱하기 0.24 분의 35000이 되죠. 그럼 이거 갈로 풀어요. 갈로 풀면 어떻게 돼요? 25-t니까 요 t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25-9000 곱하기 1.29 곱하기 0.24 분의 35000은 스몰 t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요 스몰 t가 12.44 도시가 나올 겁니다. 물론 우리 회원님들 대부분 다 이항 하실 줄 알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57번의 답은 3번 12. 여기서는 6도시가 되겠네요. 근사치 찾으시면 되죠. 자, 다음 58번. 어떤 방의 최적이 2 곱하기 3 곱하기 2.5m이고 실내 온도를 21도씨로 유지하기 위하여 실외 온도 5도씨의 공기를 3회/h로 도입할 때 환기에 의한 손실량은 단, 공기의 비열은 0.24, 비중량은 1.2 이렇게 줬네요. 자, 그럼 열량 구하는 공식 Q는 Gc 델타 T인데 여기서도 공기의 양을 줬기 때문에 이 공식을 Q는 스몰 q 곱하기 비중량 1.2 곱하기 공기의 비열 0.24 곱하기 온도차 같은 경우는 미리 적을까요? 21-5도씨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을 제가 일단 다 넣은 건데 그럼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뭐야? 이 스몰 q 풍량이 안 주어졌어. 풍량의 단위 뭡니까? 미터 삼승/h거든요. 그럼 이 풍량을 어떻게 구합니까? 스몰 q는 여기선 최적을 줬죠. 최적이 어떻게 되는데 2 곱하기 3 곱하기 2.5 미터의 3승이잖아. 얘들 미터니까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적을 줬어. 그럼 공간의 크기가 이만한 거지. 공기가 이만큼의 공간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환기를 몇 번 했는데 1시간 동안 3번을 했어. 그게 뭐예요? 곱하기 3회/h가 되는 거야. 이 회라는 건 단위가 아니에요. 그죠? 몇 번을 환기를 했냐, 요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회라는 거는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3회/h로 곱해주게 되면 결국 단위가 뭐가 되냐면은 요게 미터 삼승이라며 그럼 단위가 미터 삼승/h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적의 풍량을 구하는 공식이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구해보시면 45 미터 삼승/h가 될 거예요. 그럼 요 녀석을 여기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넣어서 구하시면 되겠죠. 45 해서 구해보시면 요 녀석이 답이 207.36 kcal/h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반올림하면 되겠죠. 58번의 답은 1번 207.4 kcal/h. 자, 다음 59번. 환수 주간을 보일러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배관하는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아래쪽에 노통이 있을 거고 위에는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버너가 있을 거고요. 이때 환수관이 들어와요. 환수관이 요 수부보다 위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요 수부 아래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는 수부, 물이고 여기 위에는 기체부죠. 그럼 기체부는 뭐야? 건조한 상태잖아. 그래서 기체부로 들어오는 요 관을 건식환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부로 들어오는 요 관을 습식환수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59번에 환수 주간을 보일러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배관하는 것은 건식환수관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60번. 냉각 코일의 종류 중 증발관 내에 냉매를 팽창시켜 그 냉매의 증발 잡열을 이용하여 공기를 냉각시키는 것은 해가지고 자, 증발관 내에 냉매를 직접 팽창시켰다 요 뜻이에요. 그러면 답은 4번 직접 팽창 코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